시어머니가 몰래 DNA 검사를 맡겼습니다. 출산 후 알게 된 시어머니의 비밀. 저는 올해 32, 결혼한 지 2년 만에 첫 딸을 낳았습니다. 사실 제 남편은 연애 때부터 참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말수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필요한 순간에 한마디씩 툭 던져주는 다정함이 있었고, 결혼할 때도 늘 저를 먼저 생각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종종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성격이 좀 강해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겉만 그렇지 속은 따뜻한 분이야. 처음엔 조금 불편할 수 있어도 시간 지나면 정 붙을 거니 걱정 안 해도 돼. 저는 남편을 믿었고, 그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분도 결국은 제게 마음을 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결혼하면 시댁이든 친정이든 서로 조금씩 맞춰가며 살아가는 거라고 저도 당연히 그렇게 마음을 준비해두고 있었죠. 하지만 출산을 하고 나니까 남편이 말하던 성격이 좀 세다라는 표현은 지금 생각해보면 지나치게 순한 설명이었어요. 그건 세다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꿰뚫어 보려는 듯한 어딘가 날카롭고 예민한 기류였는데, 그걸 제가 제대로 느끼게 된 건 아이를 낳고 난 뒤부터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소녀가 너무 귀여워서 그러시나 보다 했어요. 할머니가 소녀를 보는 눈빛, 충분히 이해 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시선이 시간이 갈수록 애정을 담은 눈빛이라기보다는 무언가를 비교하고 확인하고 점검하는 차갑고 계산적인 느낌이 됐어요. 정말 작은 행동 하나, 아기가 숨 쉬는 소리 하나까지 의미를 붙여서 바라보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저는 이유 없는 긴장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시선이 저와 우리 아이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더 큰 문제의 시작이라는 걸. 시어머니 아기를 품에 안겼을 때만 해도 그냥 손녀가 너무 예뻐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첫 손녀라 그런지 유독 관심이 많으셨고, 저도 그 관심이 감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시선이 조금씩 이상해졌습니다. 보통 아이를 보면 웃음이 배어나오거나 얼굴이 무장해제되듯 부드러워지잖아요. 근데 시어머니의 표정은 그런 따뜻함이 거의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마치 어디가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하려는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아기를 안고 계시면 눈매를 오래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살짝 돌려 귀 모양을 보시고 턱선을 손가락으로 짚듯이 훑어보시고 손가락 길이까지 하나하나 체크하듯이 바라보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바로 옆에서 보면서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묘한 불편함이 밀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예민한 산후 호르몬 때문인가 싶어 제 감정을 의심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시어머니가 아기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하신 말이 그 불편함을 확신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애가 진호랑은 하나도 안 닮았다. 너네 처가 쪽 유전자가 너무 세네. 저는 순간 뜨끔했지만 억지로 웃으며 농담이라 넘기려 했습니다. 누구 집이든 누구 닮았다 얘기는 흔하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표정이 전혀 농담을 하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웃지도 않고 장난스러운 눈빛도 없고 단지 어딘가 이상하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처럼 아기를 다시 한번 위아래로 훑어보셨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시어머니가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가 알지 못한 어떤 이유로 아기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날도 시어머니가 집에 오셔서 딸아이를 잠시 안아주고 있던 때였어요. 아기가 잠결에 조금 칭얼거리자 시어머니는 아이의 머리를 쓸어 넘기듯 부드럽게 만지셨습니다. 그 과정 자체는 자연스러워 보였죠. 그런데 그 손끝이 순간적으로 뭔가를 집어 올리는 듯한 동작을 했어요. 머리카락을 떼어낸 건지 그냥 헝클어진 머리를 바로잡은 건지 겉보기에는 애매했지만 아기가 으앙하고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설마 아기 머리카락을 잡아 당긴 것 같은데, 에이 설마 아닐 거야.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 그 순간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는 결국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아까 어머니가 아기 머리 쓸어 넘기실 때 뭔가 뜯어내시는 것 같았어. 내 착각일까? 남편은 잠시 웃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설마 우리 엄마가 왜 그래? 당신이 요즘 예민해서 그래. 엄마가 아기를 얼마나 예뻐하는데. 남편의 말은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었어요. 저도 머리카락 한 올 뜯었다고 사람을 의심하는 게 오버일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억지로 제 마음을 눌러 꺼두었죠. 그래, 내가 출산 후라 예민한 거겠지. 스스로를 타이르며 그냥 넘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지워지지 않는 찝찝함이 남아 있었어요.
설명할 수 없는, 하지만 분명한 불안 같은 것. 그리고 그 감정은 일주일 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평일 오후였어요. 아기가 낮잠을 자자 저도 간신히 앉아 숨을 돌리고 있었는데 시어머니에게서 갑작스레 전화가 왔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특유의 단단하고 마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시간 좀 되니? 묘하게 간격을 두어 말하는 그 톤이 왠지 모르게 평소 같지 않았어요. 저는 무슨 일 있냐고 조심스럽게 여쭈었죠. 왜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기어 들어가는 듯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 나왔어. 심장이 순간적으로 크게 뛰었습니다. 어떤 결과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제 안에서 오래전부터 쌓아올렸던 불안이 한 번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무슨 결과요? 제가 겨우 물었을 때 시어머니는 아주 담담하게 마치 오래 준비한 대답처럼 말했습니다. 내가 맡긴 거 있잖니? 아기 머리카락으로 검사한 거. 그 말을 듣는 순간 손끝이 찌릿하게 저리고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 집에 도착하자 그분은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서랍에서 얇은 봉투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말없이 봉투를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봐라. 봉투를 여러 종이를 꺼내는 동안 손이 떨리는 게 스스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종이 위 첫 문장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북의 불일치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판정을 위해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문장을 이해하려는 생각보다 그 문장이 저를 겨냥하고 있다는 느낌이 먼저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종이를 붙든 채 말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며 조용히 그러나 선명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괜히 의심한 게 아니야. 처음부터 이상했어. 그 말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너 진짜 이 아이 우리 집 아이 맞니? 그렇게 묻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다급히 결과지를 빼앗듯 가져가 얼굴을 찡그리며 외쳤습니다. 엄마, 왜 이런 걸 멋대로 해요? 누가 하래요? 제 뒤에 서서 저를 막아주려는 듯한 말이었지만 그 말 뒤에 이어진 짧은 침묵은 제 마음을 가장 깊게 베어냈습니다. 남편은 결과지의 마지막 줄을 보고 입술이 아주 조금 떨렸어요. 그리고 눈을 크게 뜬 채 저를 바라보는 그 짧은 순간 저는 그 안에서 말하지 못한 질문을 발견했습니다. 정말 우리 아기가 맞는 거지? 그 미세한 흔들림 하나가 그날 제게 가장 큰 상처였습니다.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순간적으로라도 의심받는다는 건 그 사람이 평생 기억하게 되는 아픔이더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조용히 있었어요. 아기를 안은 팔이 떨리고 머릿속은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지만 이 상황을 끝내야 한다는 생각만 뚜렷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저는 남편에게 차분히 말했습니다. 정식 검사 내가 받을게.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 마.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엄마가 잘못한 거지. 너는... 저는 그 말을 가볍게 끊었습니다. 필요해. 어머니 때문이 아니라 지금 당신 표정 때문이야.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입술만 달싹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혼자 병원에 가서 서류를 쓰고 유전자 검사에 필요한 것들을 제출하고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그 며칠은 제가 살아온 모든 시간 중 가장 조용했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아픈 곳 없이도 사람이 이렇게 아플 수 있구나. 그 생각을 매일 했습니다. 결과지는 병원에서 바로 확인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어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억울함, 분노, 슬픔, 안도, 여러 감정이 뒤섞여 제 안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도 결과를 보고 저를 부여안고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였어.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론 씁쓸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결과지로 증명될 게 아닌데 나는 결국 종이 한 장으로 누군가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사람이었구나. 그 사실이 가장 가슴 아팠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께 결과지를 보여드리자 시어머니는 잠시 종이를 바라보다가 한숨 같은 말을 내뱉었습니다. 요즘 검사라고 다 정확한 건 아니더라. 이 검사 내가 다시 해봐도 되겠니? 그 한 문장에 저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시어머니 번호를 차단했고 명절이고 뭐고 저는 가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든 저와 아이는 그분과 선을 그을 거야. 남편은 그 말에
아무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남편이 조심스럽게 제게 말했습니다. 사실 엄마가 그랬던 데에는 이유가 있어. 저는 묵묵히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나 어릴 때부터 아버지랑 닮지 않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 근데 알았어. 그분이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거. 저는 충격으로 숨조차 쉬기 어려웠습니다. 남편은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평생 그걸 숨기고 살았어. 아무 말도 못하고 혼자 끌어안고. 그래서 더 너도 그런 거 아닐까봐 그게 너무 무서웠대.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행동은 아기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자기 지난 삶에서 난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제가 겪은 고통이 저절로 사라지는 건 아니었어요. 상처의 이유를 알았다고 해서 그 상처가 덜 아픈 건 아니니까요. DNA는 진실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더 선명해진 건 혈연보다 믿음이 가족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근육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상처는 이해한다고 없어지지 않고 이유를 안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가족 관계를 어디까지 회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회복해야 하는 걸까?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내 통장에서 매달 빠져나가던 120만 원. 상대는 제 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숨겨왔던 충격적인 과거. 저는 결혼 6년 차 두 아이 아빠입니다.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고 아내는 결혼 후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내는 가족을 위해 짬짬이 알바를 했습니다. 생활비는 제가 전담했고 아내 월급은 아내 개인 용돈과 아이들 간식비 정도로만 쓰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각자 통장은 분리돼 있었고 저는 그걸 신뢰라고 생각했어요. 의심하지 않는 게 부부 사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믿었거든요. 그 믿음이 이 일을 여기까지 끌고 올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마신 술자리에서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 동생은 몇 년째 취업 준비 중이었고 늘 말은 이렇게 했습니다. 형, 난 형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아.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서 더 마음이 쓰였고 그래서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술을 마시다 동생 휴대폰에 문자 하나가 떴습니다. 무심코 고개를 돌린 순간 제 눈에 먼저 들어온 건 금액이 아니라 보내는 사람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 이름이 딱 그리고 그 아래 선명하게 적힌 숫자 120만 원 입금. 그 순간 속이 싸늘해졌습니다. 술기운이 아니라 현실이 갑자기 또렷해졌어요. 야, 방금 문자 뭐야? 제가 물었을 때 동생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고개를 숙인 채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형, 미안해. 그 말이 저를 더 화나게 했습니다. 미안한 게 아니라 왜 우리 아내 이름으로 이렇게 큰 돈이 들어오냐고. 동생은 한숨을 쉬듯 말했습니다. 그건 형수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 내가 말하긴 좀 곤란해. 그렇게 말하더니 잔을 내려놓고 제 눈을 제대로 보지도 않은 채 자리를 떴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이게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를 마주봤을 때 아내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안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불을 끄고 잠버릇처럼 등을 토닥이며 재웠고 거실로 나와서는 내일 입힐 옷을 소파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숨이 막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세상이 그대로 굴러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말없이 그 모습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언제 말을 꺼내야 할지, 어떻게 꺼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 기색을 느꼈는지 뒤돌아서며 물었습니다. 오늘 술 많이 마셨어? 평소라면 괜찮아, 좀 피곤해서 그래 라고 넘겼을 텐데 그날은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잠깐 침묵이 흐르고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동생한테 돈 보냈어? 말을 던지고 나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이 질문 하나로 지금까지의 모든 게 되돌릴 수 없게 될 것 같아서요. 아내는 제 말을 듣자마자 손에 들고 있던 옷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잠깐 정말 눈 깜빡일 사이만큼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이상하게도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대답은 끝났다는 거요. 아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삭막한 거실 공기에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차라리 부정해주길 바랐습니다. 화라도 내고 억울하다고 소리라도 쳐주길 바랐어요. 그랬다면 이 상황을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었을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침묵이 제가 듣게 될 모든 이야기를 미리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부터 듣게 될 건 제가 알고 있던 아내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요. 인연을 숨길 수 있었던 이유. 아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파 끝에 앉아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야? 아내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거의 2년쯤 됐어. 그 숫자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두 달도 아니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는 대체 뭘 하고 있었나? 그 생각부터 들더군요. 왜 몰랐을까? 아니, 어떻게 몰랐을까? 아내는 제 표정을 보더니 마치 준비해온 설명처럼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생활비 통장 말고 내 월급 통장에서만 보냈어. 당신이 쓰는 카드랑은 아예 겹치지 않게. 어떤 날은 계좌로 보냈고 어떤 날은 직접 만나서 현금으로 줬어. 아내의 말은 하나하나 다 현실적이어서 더 숨이 막혔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내 개인 통장을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월급이 얼마 들어오는지도 정확히 몰랐고 어디에 쓰는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걸 배려라고 생각했고 신뢰라고 믿었습니다. 아내가 가계부를 정리해두면 대충 한번 훑어보고 수고했다는 말만 했지 항목 하나하나를 캐묻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은 내가 돈 관리하는 거 믿어줬잖아. 그래서 더 말 못했어. 그 말이 이상하게도 변명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너무 안일했던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저는 회사 일에 지쳐 집에 오면 아이들 얼굴 보고 씻고 잠들기 바빴고 아내가 어떤 고민을 안고 있는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작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한 번만 도와주면 끝날 줄 알았어. 그 다음 달엔 이번 달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했고 그러다 보니 말할 타이밍을 계속 놓쳤어. 말할수록 상황이 더 커질 것 같았고 당신이 알게 되면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연을 숨긴 건 아내의 치밀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묻지 않았기 때문이고 믿는다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걸 넘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이건 속임과 동시에 방치였고 배신과 동시에 제 책임이기도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날 저는 돈의 액수보다도 이연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가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아내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엔 정말 별일 아니었어. 아내의 목소리는 설명이라기보다는 변명에 가까웠습니다. 그만큼 이 이야기를 수없이 되뇌어온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처음 연락이 온 건 동생이 취업 준비를 하던 시기였다고 했습니다. 학원비가 밀렸고 생활비가 조금 부족하다며 아내에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형한테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어. 괜히 형이 나 때문에 더 부담되게 하고 싶지 않고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고. 그 말이 아내 마음을 흔들었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아내에게 먼저 손을 내민 이유가 어쩐지 이해되기도 했다고 하더군요. 아내는 말했습니다. 그때는 진짜 한 번만 도와주면 끝날 줄 알았어. 그래도 돈 관계는 얽히고 싶지 않아 처음엔 거절했어. 그런데 동생이 형수는 가족이잖아요. 이거 진짜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아내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한 번만 일하는 말도요. 처음엔 50만 원, 그 다음 달엔 80만 원. 그러다 어느 순간 동생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형수, 학원비랑 생활비가 매달 비슷해서 차라리 정기적으로 주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때부터 120만 원 고정 송금이 시작됐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몇 달만 버티면 취업하겠지. 그럼 다 정리되겠지. 그런데 취업은 계속 미뤄졌고 동생의 요구는 점점 당당해졌습니다. 아내는 그때 상황을 아직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지 하나, 조심스러운 말투, 그리고 마지막에 붙은 이번 달만 일하는 말. 아내는 그 말에 괜히 마음이 약해졌다고 했습니다. 당신 동생이잖아. 그래도 가족인데.
그 생각이 먼저 들었대요. 처음 보낸 돈은 지금처럼 큰 금액도 아니었고, 정확히 말하면 빌려준 돈이라는 인식이 강했다고 했습니다. 돌려받을 거라 믿었고, 다음 달이면 끝날 거라 생각했고, 취업만 되면 자연스럽게 정리될 문제라고 여겼다고요.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 그만뒀어야 했어. 하지만 그만두지 못했어. 이번이 마지막일 거야 하며 스스로에게 희망 고문을 했던 것 같아. 한번 손을 내밀고 나니 다음 부탁이 왔고, 그 다음엔 부탁이 아니라 당연한 것처럼 변해갔다고 했습니다. 이번 달만 부탁할게요. 아내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번만 넘기자. 이번만 넘기면 정말 끝날 거야. 하지만 그 이번은 계속 다음 달로 미뤄졌고, 아내는 점점 돌아갈 타이밍을 잃어갔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제 얼굴을 보지 못한 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돕는 거였어. 정말로.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돕는 게 아니라 빠져나오지 못하는 일이 돼버렸어. 아내가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인 걸 알고 있었지만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런 행동을 한 동생도 괘씸했고요. 그런데 뭔가 풀리지 않는 매듭처럼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어요. 며칠을 고민하던 아내의 고백. 그날 이후로 아내는 며칠 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평소처럼 웃었지만 아이들이 잠들고 나면 말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밤에 불을 끄고 누우면 아내는 등을 돌린 채 한참 동안 잠들지 못했고, 가끔은 조용히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게 우는 건지 그냥 숨을 고르는 건지 분간이 안 될 만큼 아주 미세한 소리였습니다. 저도 묻지 않았습니다. 웃는 순간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며칠 뒤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나 좀 후련해지고 싶어. 아내는 제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한 채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조마조마했어. 근데 들킬지 몰라서 항상 긴장한 채로 살았어. 이제는 이 억눌린 감정에서 벗어나고 싶어. 솔직하게 다 말할게. 그리고 당신 선택을 기다릴게. 그 말이 이상하게도 사과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판결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담담하면서도 모든 걸 내려놓은 목소리였습니다. 아내가 숨겨왔던 과거. 아내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결혼 전에 짧게 동거를 한 적이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아내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안정된 삶을 상상도 못했어.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살았고 아이도 생겼어. 하지만 아주 초기에 유산을 했고 그 일은 내 인생에서 가장 숨기고 싶은 기억이 됐어. 아내는 그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저 역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당신을 만나고 결혼 얘기가 나오면서 그 과거를 말할 용기가 없었어. 첫눈에 내 이상형을 만나 사랑하게 되었고 바라면 당신이 나를 다르게 볼 것 같았고 이 결혼 자체가 없어질까봐 너무 무서웠어. 그 말이 이해가 되면서도 가슴 한쪽이 텅 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말하지 않는 협박, 침묵의 대가. 아내는 그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남친의 지인이 바로 제 동생이었다고 했습니다. 동생도 상견례 때 알게 됐지만 아내의 눈물 어린 호소로 눈 감아줬다고요. 처음엔 동생도 돈에 대한 아무 말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취업이 계속 안 되고 생활이 점점 막막해지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형은 아직 모르지. 형이 알면 형수 결혼 못했을 수도 있겠다. 동거의 애까지 거기에 유산이라니. 우리 부모님 아시면 어휴 생각하기도 싫다. 아내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협박처럼 말한 것도 아니고 돈을 달라고 직접 말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 한 문장이 아내를 완전히 묶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그때부터는 거절이라는 선택지가 내 머릿속에 없었어. 바라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고 침묵하면 적어도 지금의 삶은 지킬 수 있을 것 같았어. 그래서 돈을 주는 쪽을 선택했어. 그 선택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나도 몰랐어. 그건 협박이라기보다는 서로가 알고 있는 비밀로 묶인 관계였습니다. 아무도 소리 내어 말하지 않았지만 침묵의 대가는 계속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돈보다 더 무너진 것. 동생은 그 돈으로 원룸으로 옮겼고 생활비로 충당하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이상하게도 돈 생각은 먼저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에 대한 믿음이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아내는 제 삶의 동반자였고 동생은 제가 지켜야 할 가족이었는데 그 둘이 제가 모르는 곳에서
2년 동안 하나의 비밀로 묶여 있었다는 사실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완전히 배제된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도 동생도 저를 보호한다고 말했지만 결국 저 혼자만 아무것도 모른 채 이 결혼을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아내는 말합니다.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당신만 사랑한다고. 동생은 말합니다. 형이 알았으면 이 결혼은 처음부터 없었을 거라고. 저는 그 두 말 사이에서 어느 쪽도 쉽게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속임의 문제이고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알 권리를 빼앗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내의 침묵을 이해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진실을 말하지 않은 순간 이미 신뢰는 끝났다고 보시겠습니까? 저는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채 이 선택 앞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아내와 동생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전세금 3억, 월 250 종살이. 결혼 전에는 제 인생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저는 회사 다니면서 제 힘으로 살아왔고 남편도 결혼 전엔 안정적인 직장이 있었어요. 둘 다 열심히 살았고 서로 믿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이직 준비한다고 회사를 관뒀어요. 저도 이직 생각이 있어 잠시 쉬고 있었는데 결혼하자마자 백수 아닌 백수가 되었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수입이 또 끊기니까 결국 시댁에서 생활비와 남편 보험료로 매달 250만 원 지원을 받고 친정에서도 50만 원을 보태주셨어요. 도움을 받으면 시댁 눈치도 보이고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 생신 전날 남편 제가 시댁에서 하룻밤을 자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 생신상을 차리려면 제 생각엔 최소 새벽 4시에 일어나도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았거든요. 결국 저도 평생 처음 4시에 기상해 미리 생각해 놓은 순서대로 열심히 만들었어요. 재료 다듬고 썰고 무치고 데치고 정말 시간이 훅 가더라고요. 그래도 이번만큼은 마음을 다해서 잘해보고 싶었어요. 이제 전 부치고 갈비 양념 재우고 미역국 끓이고 손이 떨리고 기름이 튀어 손등이 빨갛게 부어오를 때까지 음식을 만들었어요. 남편이 일어나 같이 좀 해줬으면 했지만 시모가 싫어하실 것 같아 힘들었지만 제가 묵묵히 일을 악물고 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 전에 요리학원이라도 다녀볼 걸 하며 후회도 했고요. 상은 제 기준에서 꽤 정성 들어간 편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들어오자마자 상에 시선을 한 번 돌리고는 입가를 살짝 비틀며 말했어요. 아이고, 그래도 내가 집에 있으니까 이런 건 금방 하네. 우리 아들 개같이 부려먹을까봐 걱정했는데 결혼하고 쉬고 있으니 시간이 많아서 다행이다. 그치? 이거 욕인가요? 칭찬인가요? 말투는 친절한 것처럼 들렸는데 기분이 왜 이렇게 찜찜하고 나쁜 거죠? 남편도 백수인데 저는 이 상을 차리기 위해 밤을 거의 새운 사람한테 자기 아들 놀아도 집안일 아무것도 시키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시어머니가 눈으로 음식들을 쓱 하고 훑으셨어요. 근데 이걸 새벽부터 설치고 한 게 고작 이거냐? 전도 풀떼기 전밖에 없네. 육전은 어디 갔어? 표고버섯전은 뒤에다 고기랑 야채 다진 것도 좀 넣고 예쁘게 부쳐야지. 계란물을 이렇게 많이 입히니까 끝이 지저분하고 불품도 없잖아. 모르면 요리 채널이라도 좀 찾아보고 해야지. 갈비는 뭐야? 이거 등갈비야? LA 갈비로 해야지. 애가 센스가 없어. 그 말들이 하나씩 톡톡 내 심장에 돌을 던지는 느낌이었어요. 가시처럼 가슴에 콕콕 박혀서 순간 눈물도 핑 돌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저는 그런 말 들으려고 새벽 4시에 일어난 게 아닌데 남편은 9시가 넘었는데 이제 일어나 나오면서 엄마, 우리 커피 마시자. 하며 다른 말로 넘기기만 했어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의 말은 더 날카로워졌어요. 제가 그날 아무 말도 못하고 듣고만 있고 남편이 백수니까 며느리도 덩달아 백수처럼 보였는지 저를 보는 눈빛에는 저를 만만히 보는 게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 항상 평가하며 지적질하고 안 되겠다. 내가 살려면 내가 다시 이직해서 돈을 벌어야지. 이러다 이 집종으로 생을 마감할 수도 있겠다. 그놈의 돈이 뭔지. 시어머니는 임신했을 때도 그랬어요. 입덧이 너무 심해 물을 먹어도 토하고 지쳐서 하루 종일 누워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누워있는 걸 보며 말했어요. 내가 이렇게 올 때마다 충그러져 있으니 집안 꼴이 이게 뭐니? 지우 밥이라도 해주며 누워있는 거니? 아침은 그렇다 치고 점심 저녁은 해줘야지. 애 키우려면 체력도 중요하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그렇게 멍하니 있으면 우울증 걸려.
아무리 임신해도 그렇지. 그럼 임신한 여자들은 다 누워 있어야겠네. 넌 집에서 쉬는데 매일 뭐가 힘들다고 입에 달고 사니? 진우 봐라. 네가 매일 징징대도 다 맞춰주고 이런 남편 세상에 아무도 없다.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 그 말이 제 머리 위에 달린 형광등처럼 지글지글 타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배는 점점 부르고 8개월 정도가 되니 배는 뭉쳐 한 번씩 찌릿찌릿 아프고 화장실 가기도 힘들고 누워 잠자기도 불편하고 정말 힘든데 이 와중에 시댁에서 출산 전에 여행을 가자고 해요. 펜션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하면 돈도 별로 안 들거라고요. 당연히 그 일 다 제 일이 됐고요. 남편은 그냥 우아하게 커피 내리며 시어머니와 야외 테이블에서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꼴보기 싫었어요. 나도 우리 집에서 나름 귀하게 자랐는데 진짜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남편에게 말해도 남편은 너 힘든 거 다 알아. 우리 엄마지만 좀 그렇긴 해. 그래도 매달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데 내가 이직할 때까지 좀 참아줘. 언제 될지도 모르는 이직, 속이 답답하고 무기력해져요. 출산 전날에도 병원까지 와서 병원을 바꾸라고 손목을 잡아 끌던 시어머니, 남편이 말리자 더 크게 말했어요. 아니, 너는 왜 이렇게 고집이 세니? 너 여기서 수술하지 말라니까 왜 자꾸 고집을 부려? 내가 잘 아는 병원으로 옮겨. 여기 의사들은 실력이 별로야. 병원비도 비싸고 지금이라도 빼. 수술 전날이라 긴장해 죽겠는데 그 사람에게 저는 그냥 고집 센 며느리였어요. 산후조리원에서도 여전했어요. 아기가 잠들어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들어오더니 말했어요. 며느리, 애는 당분간 내가 키우는 게 맞는 것 같아. 너는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 아기가 내 감정 닮으면 어쩌니? 대체 왜 눈물이 나는 거야? 친정 부모님 보시면 어쩌려고? 이 비싼 산후조리원 잡아줬으면 나 같으면 좋아서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겠다. 그날 저는 이불을 얼굴까지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왜 나는 여기서 이렇게까지 모욕을 들으며 살아야 하지? 항상 저를 내려다보는 눈빛,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저는 울다가 지쳐 잠들고 깨면 또 눈물이 나는 그런 날이 많아졌어요. 어느 날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시댁 지원 끊고 우리 둘이 다시 시작하자. 나는 돈보다 마음이 더 힘들어. 남편은 말했어요. 그건 안 돼. 우리 엄마가 우리 많이 도와주시잖아. 우리 처지도 생각해야지. 결국 남편은 저희 마음보다 시댁의 지원이 더 중요했어요. 사람들은 그래요. 전세 3억 받았으면 참고 살아야지. 생활비까지 250 받으면 대접해야지. 그럼 그 정도도 생각 안 했던 거야. 나라면 충분히 참고 지낼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묻고 싶어요. 정말 그래야만 하나요? 도움을 받으면 마음도 팔아야 하나요? 인격도 내놔야 하나요? 저는 지금도 시어머니 번호만 떠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요. 그 집에서 받은 돈보다 그 집에서 들은 말이 제 가슴을 훨씬 더 깊이 찔러요. 여러분이라면 저 같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돈을 택하시겠어요? 존중을 택하시겠어요? 저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3년을 속인 전업주부의 소름 돋는 이중생활. 술 취한 아내의 뜬금없는 돈지랄. 야, 너 고생 많지? 자, 이거 오빠 용돈이야? 기분이다! 착 소리와 함께 빳빳한 종이 뭉치가 제 뺨을 후려치고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흩날리는 노란색 5만원 건들, 치면째 외벌이하며 점심값 5,000원에 손을 떨던 저에게 전업주부인 아내가 던진 건 돈이 아니라 멸시처럼 느껴졌습니다. 야, 기분이다! 이거 너 용돈해? 찌질하게 낡은 옷 좀 입지 말고? 너, 이게 다 어디서 난 돈이야? 전업주부가 이 새벽에 술 취해서 이런 돈 뭉치를 어디서 가져오냐고? 아이고, 우리 집 가장님 심기 불편하셨나? 어디서 나긴. 내가 능력이 좋아서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왜? 오빠처럼 하루 종일 상사비일 맞추고 굽실거려야 돈 생기는 줄 알아? 세상 참 좁게 산다. 진짜. 말 조심해!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러고 사는데 점심값 아끼려고 내가 편의점 도시락 먹는 것 뻔히 알면서 어떻게 사람 얼굴에 돈을 던져? 너 어디서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 건 아니지? 아이씨, 돈을 줘도 난리야. 그리고 내가 오빠한테 편의점 도시락 사 먹으라고 했어? 아니잖아. 오빠가 무능해서 삼박김밥 처먹는 걸 왜 나한테 투덜대냐고. 진짜 구질구질하게 왜 그래? 그 돈 줍기 싫으면 관둬. 내일 아침에 청소 아줌마 부를 거니까. 뭐? 청소 아줌마? 코를 찌르는 술 냄새와 비웃음. 바닥에 떨어진 돈을 주워 담는 제 손이 잘게 떨렸습니다. 억울함보다 무서웠던 건
언제부턴가 나를 벌레 보듯 하는 아내의 저 낯선 눈빛이었습니다. 사실 아내의 용돈 지랄은 꽤 오래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술에 취해 들어와 기분이라며 5만 원 한 장을 쓱 내밀더군요. 그 다음엔 10만 원, 그 다음엔 30만 원. 이게 다 어디서 난 돈이야? 라고 물으면 아내는 나 아줌마들 사이에서 재테크의 신이야. 주식 좀 대박 났어. 라며 능청스럽게 넘겼습니다. 저는 바보같이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내가 저 몰래 고생해서 불린 돈인 줄 알고 그 돈으로 애들 소고기 사 먹일 때 고맙다며 아내 손을 꼭 잡아주기까지 했죠. 하지만 용돈의 액수가 100만 원, 200만 원으로 커질수록 아내의 눈빛은 변해갔습니다. 고마워하는 제 모습을 보며 아내는 마치 국어라는 거지를 보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돈의 액수가 커질수록 우리 사이의 신뢰는 아내의 오만함에 갉아먹히고 있었던 겁니다. 제 뺨에 날아온 돈 뭉치는 그 오만함이 터져나온 결정타였을 뿐이었습니다. 아내는 비틀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문이 쾅 닫히는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0년을 함께한 내 아내가 맞나 싶더군요. 돈을 주워 담는 제 손 위로 옅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 처음부터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짜리 단칸방에서 신혼을 시작했을 때 아내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제 편이었습니다. 자기야, 이번 달에 우리 30만 원이나 아꼈어. 이대로면 금방 아파트 입주하겠다, 그치? 아내는 정말 알뜰했습니다. 시장 마감 세일 시간을 꿰뚫고 있었고 명품 하나 없어도 항상 행복하다고 말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꼭 내 집 마련하자. 그리고 제 손을 꼭 잡던 아내의 따뜻한 온기를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10년을 하루같이 살았습니다. 남편의 희생과 아내의 변화. 아파트 대출금을 갚기 위해 저는 제 자신을 지웠습니다. 동료들이 맛집을 찾아갈 때 저는 탕비실 구석에서 편의점 도시락과 삼각김밥을 씹었습니다. 한 달 용돈 10만 원도 다 못 쓰고 아내에게 생활비를 보탰죠. 아내도 처음엔 미안해하며 제 도시락 반찬을 싸주곤 했습니다. 부모님 칠순 잔치도 죄송한 마음으로 간소하게 치렀습니다. 아이 학원비가 모자라 밤잠을 설치며 투잡을 뛸 때도 가족을 생각하며 버틸 수 있었고 아내가 해준 정성 어린 반찬 하나에 힘을 얻던 바보 같은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였을까요? 아내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뜰하던 아내가 가계부를 덮었고 집안일은 뒷전인 채 화려한 명품 쇼핑백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죠. 친정에서 사주셨어. 친구들이 선물했어. 라는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아내가 던지고 간 이 돈이 제 가정의 뿌리를 흔들 독약인 줄도 모르고 저는 그저 아내가 사채라도 썼을까, 사고라도 친 건 아닐까 걱정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전업주부인 아내의 핸드백에 들어있던 저 돈 뭉치들. 아내가 대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걸까요? 제 머릿속은 온통 지옥 같은 상상뿐이었습니다. 아내가 골아떨어진 밤, 저는 핸드백 깊숙한 곳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제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가 적혀 있었죠. 12억! 1, 10, 100, 1000, 만, 억. 12, 다시! 1, 10, 100, 1000, 만, 억. 12억! 잘못 본 게 아니었습니다. 무려 12억 원이 찍힌 통장. 네, 12억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제 심장을 먹게 한 건 입금 날짜였습니다. 아내는 3년 전 복권에 당첨됐던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동안의 아내의 연기였습니다. 제가 보너스를 타서 봉투를 내밀면 자기야, 이 돈은 아이들 학원비로 빼놓자. 이제 안심이네. 그게 다 연기였다니 전신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사실을 숨긴 채 10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제 옆에서 가난한 주부 연기를 해온 겁니다. 아내의 카드값 3천만 원. 남편의 눈물. 통장 뒤편의 거래 내역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이미 4억이 사라진 상태. 내용을 보니 피가 거꾸로 솟더군요. 제가 점심값을 아낄 때 아내는 친정오빠 차를 바꿔주고 저 몰래 친정 식구들만 데리고 호화 해외여행을 다녀왔더군요. 백화점 VIP, 호텔 스위트룸, 외제차 렌트. 최근 카드값만 한 달에 3천만 원이 찍혀 있더군요. 제가 회사에서 부장님 비 맞추며 식대 아끼고 아내에게 생활비 250만 원 주면서 부족할까봐 미안해할 때 아내는 저를 비웃으며 돈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취했을 때마다 준 돈을 들고 고맙다며 웃는 내 모습을 보며 아내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무능한 놈이라며 속으로 비웃고 있었을까요?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묻는 내 질문을 비웃음으로 넘길 때마다 너무 비참하고 어이없었습니다. 야, 일어나! 이 돈 뭐야?
너 3년 동안 나 속이고 이 짓거리 한 거야. 아이, 정말 뭐야. 무슨 일인데? 우리 부모님 병원비 없어서 쩔쩔맬 때 너는 친정 식구들이랑 퍼스트 클래스 타고 놀러 다녀. 내 돈인데 내가 무슨 상관이야? 내 돈이라고? 우리가 부부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해? 너 사람 맞니? 3년 동안 나 속이고 어떻게 가족한테 이럴 수 있어? 하, 지갑 뒤졌냐? 그래, 나 복권 당첨됐다. 근데 그게 왜? 내 복권 내가 산 건데 그게 왜 내 돈이야? 부부면 설마 다 같은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꿈깨. 너한테 용돈 준 것도 고맙게 생각해. 우리가 부부잖아. 내가 대출금 갚으려 고생할 때 너는 누가 고생하래? 내가 무능해서 대출 낀 걸 왜 내 돈으로 갚아? 이건 내 돈이야. 신경 꺼. 짜증나게 진짜. 미안함은커녕 돈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 취급을 하는 아내의 눈빛. 그 눈빛을 보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 여자에게 나는 가족이 아니라 그냥 집 지키는 게 정도였구나. 아내에게 저는 더 이상 동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공짜로 집 지켜주고 생활비 갖다 바치는 바보였을 뿐이죠. 복수의 시간, 법대로 가보자. 저는 그날로 짐을 쌌습니다. 아내는 비웃더군요. 이혼해. 어차피 복권 당첨금은 특유재산이라 너 한 푼도 못 받아. 아내는 당당했습니다. 복권 당첨금은 특유재산이라 이혼해도 제가 한 푼도 못 가져간다고 믿고 있었죠. 하지만 아내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아내야, 당신이 3년 동안 그 돈 안 까먹고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내가 지옥 같은 직장에서 버티며 대출금 다 갚고 생활비 갖다 바쳤기 때문이야. 그 돈 내가 이 가정을 유지하며 끝까지 지켜낸 내 피땀이지. 법원에서 내 기여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똑똑히 보여줄게. 저는 그날로 이혼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아내가 그토록 아끼는 그 내 돈의 절반 제가 반드시 가져올 겁니다.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니까요. 15년 만에 만난 고모. 밥값 때문에 난리 났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본 고모. 그 따뜻한 인사가 결국 돈 문제로 얼룩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은 친구들과 천안으로 놀러 간 날이었어요. 점심을 먹으러 들어간 식당에서 문득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한참을 쳐다보다가 설마 아니겠지 싶었죠. 하지만 자세히 보니 정말이었어요. 15년 전 마지막으로 봤던 아빠의 누나제 고모였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너무 오래된 세월이라 망설여졌지만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용기 내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저 수진이에요. 아빠, 이동석 씨의 딸이에요. 기억하세요? 고모는 순간 놀란 표정을 짓더니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후 미소를 지으며 아이고야, 내가 그렇게 작던 수진이니? 이제 다 커서 아가씨가 됐구나. 하시며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 짧은 순간 잊고 있던 가족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고모의 손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짧게 안부도 묻고 다음에 꼭 다시 보자 하시며 번호도 주고받았죠. 그때까지만 해도 전 믿었어요. 그래, 피는 물보다 진하구나. 그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그 후 친구들과 식사를 마치려는데 직원이 그러더군요. 계산 이미 끝났어요. 앞자리 손님이 하셨습니다. 깜짝 놀라서 물어보니 고모가 제 자리 밥값 전부를 계산하고 가셨다고 했어요. 순간 너무 감사했어요. 아, 가족이란 게 이런 따뜻함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고모, 너무 감사해요. 저 진짜 몰랐어요. 그랬더니 고모도 웃으시며 우린 가족이잖니 하시더군요. 저는 그게 너무 고마워서 그날 바로 커피 쿠폰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따뜻한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그 다음 날 아침 아빠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받자마자 들려온 건 다짜고짜 화난 목소리였습니다. 너는 왜 쓸데없이 그 고모한테 인사하고 돈 쓰게 만들어?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었더니 아빠가 한숨을 쉬며 말하더군요. 고모가 밥값 냈다고 나한테 전화해서 네 딸 밥값 냈으니까 돈 붙여라 하더라.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뭐라고요? 밥값을 냈다고 돈을 달라고 했다고요? 고모가 먼저 계산을 하셨고 저는 감사 인사까지 드렸는데 그게 왜 아빠에게 돈을 달라는 이야기가 되는 걸까요? 아빠는 계속 화가 난 목소리로 말하셨어요. 네가 그 집안이랑 엮이니까 이러는 거야. 괜히 나한테 돈 쓰게 만들고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솔직히 저는 뭘 잘못한 건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15년 만에 본 고모라 너무 반가워 인사드린 죄밖에 없잖아요. 그럼 제가 고모한테 미리 전화해서 밥값 내달라고 부탁드린 건가요? 아니잖아요. 또 고모는 밥을 먼저 계산해 주신 뒤에 커피 쿠폰까지 고맙게 받아가셨잖아요. 근데 왜 따로 아빠에게 돈을 요구하신 건지 혼란스럽고 솔직히 속상했습니다. 이 일 이후로 저는 깨달았어요.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가족 간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많았다는 거요. 그리고 아빠는 왜 그렇게까지 화를 내셨을까? 그만큼 그 가족 사이의 상처가 깊었던 걸까요? 가족이라고 다 따뜻한 건 아니구나. 서로 다른 마음의 온도가 있고 그걸 억지로 맞추려다 상처를 주기도 한다는 거요. 지금도 가끔은 그날의 고모 얼굴이 떠오릅니다. 밥값 계산 후 환하게 웃던 그 미소와 그 뒤에 폭풍 같은 하루가 같이요. 솔직히 말해서 고모께 괘씸한 마음도 조금 듭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저처럼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연이 누군가의 위로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봉자 카페에 따뜻한 이야기 한 잔 남겨주세요. 신우가 제 사진을 몰래 찍어 SNS에 올렸어요.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년 된 새댁이에요. 오늘은 솔직히 아직도 믿기지 않는 일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남편, 그리고 남편의 여동생 신우가 사는 시댁을 오가며 살고 있어요. 신우는 아직 결혼 안 했고 시댁에서 부모님과 같이 지내죠. 결혼 전부터 좀 미묘했어요. 저한테 인사도 잘 안 하고 대꾸도 없고 가끔은 남편한테 남편 전 여자친구 얘기를 하면서 저를 은근히 비꼬기도 했어요. 언니는 조용한 스타일이시네요. 오빠는 원래 활발한 여자 좋아했는데. 이런 식으로요. 그래도 뭐 결혼하면 자주 안 보겠지 싶어서 그냥 넘겼어요. 근데 얼마 전 시댁 갔다가 정말 지금 생각해도 손이 덜덜 떨려요. 저는 주방 쪽 식탁에 앉아 있었고 신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찰칵 소리가 났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신우가 셀카 찍는 척하면서 계속 같은 방향으로 폰을 드는 거예요. 근데 이상했어요. 분명 제 쪽으로 렌즈가 향해 있었고 신우가 날 보면서 실실 웃더라고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했어요. 나 찍는 건가 싶었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나 찍은 거야? 그런 거면 지워줘. 나 요즘 아이 낳고 몸이 불어서 내 셀카도 안 찍어. 그러니 지워줘. 그랬더니요. 뭐래, 셀카 찍은 건데 왜 보여줘야 돼? 이러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아이고, 오해하지 마라. 그럴 애 아니다. 그럼 그냥 보여주면 되잖아. 왜 안 보여줘? 이러면서 언성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결국 남편이 폰을 빼앗았고 확인해보니까 제 사진이 맞았어요. 제가 주방에 앉아있는 모습, 뒤통수, 심지어 옆 얼굴까지 여러 장이 있더라고요. 이거 뭐야 하니까 우리 엄마 찍은 거야. 내 엄마도 못 찍냐? 하면서 끝까지 우기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오히려 그럴 수도 있지. 가족끼리 그런 일로 싸워서 뭐하니. 하시는데 그게 더 억울했어요. 그날 일단락된 줄 알았는데 며칠 뒤 제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야, 너 혹시 신우 인스타 알아? 너 사진 계속 올라오고 있어. 신우와 친구는 동네 선후배 사이예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내 사진, 어떤 사진? 친구가 캡처를 보내줬는데요. 그건 제가 시댁 식탁에 앉아있던 바로 그 사진이었어요. 샵 시골 느낌 샵 패션 테러 샵 오늘의 코디 이런 태그까지 달려있었어요. 댓글엔 이런 말들이 달려있었어요. 와 크크 팔개누님 납시셨네. 패션 감각, 뭐야, 크크? 저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 사진은 분명 제가 몰래 찍힌 사진이었거든요. 심지어 다른 사진들도 있었어요. 시댁 마당에서 제가 애랑 놀고 있을 때 반쯤 눈이 감겨진 멍청한 모습, 파자마 입고 헝클어진 머리로 설거지하는 뒷모습, 심지어 졸려서 눈 비비던 모습까지. 시우가 그걸 다 올려서 친구들이랑 웃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너무 분해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이건 선 넘은 거야. 가족이고 뭐고 사람 대 사람으로 너무 무례하잖아. 근데 남편은 뭐라 한 줄 아세요? 그래도 가족인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되냐고. 그 말을 듣는데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가족이라서 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나한테 이 정도 했는데 그걸 가족이니까로 덮는다고요? 신우는 사과도 안 했어요. 오히려 SNS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자기 사진 찍혔다고 화내는 사람 있네, 크크. 오바 좀 그만해. 그 글에 댓글이 또 달려 있었어요. 예민 보스 납시오. 얼탱이 보스납시오, 크크. 그걸 보고 나니까 진짜 사람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구나 싶었어요. 한 사람을 바보 만드는 거 아닌가요? 내 일상, 내 민낯, 내 자존심이 깎이는 사진들이었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시댁에 발을 끊었어요. 남편은 이해 못하겠다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집에 못 들어가겠어요. 신우가 나를 찍어서 웃고 그걸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비웃고 시댁은 그럴 수도 있지로 덮어버리는 집이라면 그게 가족일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족이니까로 이걸 참아야 할까요? 아니면 이제는 단호하게 끊어야 할까요?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사연이 영상이 됩니다. 사연은 봉자 카페 설명란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장원영 때문에 저는 50대 후반 여성이에요. 고단갑을 바라보는 나이라 세상 일에 크게 화낼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 제 마음이 정말 이상하게 흔들리고 있어요. 이유는 다름 아닌 아이즈원 장원영 씨 때문이에요. 저는 장원영 씨를 미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예쁘고 재능 있고 요즘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해요. 문제는 제 남편이에요. 뭐만 하면 장원영 얘기를 꺼내요. 아침에 밥 먹다가도 장원영,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장원영, 심지어 TV 채널 돌리다가도 아 예쁘다, 진짜 예쁘다 이러고 있어요. 남편 휴대폰 배경도 장원영, 컴퓨터 바탕화면도 장원영, 유튜브 자동 재생도 장원영 직캠이 줄줄이 나오고 남편은 그걸 멍하게 보면서 해에 웃고 있어요. 저는 처음엔 그냥 가벼운 팬심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아이돌 예뻐하는 거 그냥 그러려니 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장원영 씨 얘기를 하는 순간 제 얼굴이 딱 굳어지더라고요. 그 애가 뭐가 그렇게 좋냐고 물으면 너무 예쁘잖아 하면서 눈이 반짝여요. 딸 같은 연인에게 그렇게 감정이 심하게 빠져버린 남편 모습이 저한테는 점점 불편하고 거슬렸어요. 저도 제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남편이 장원영 씨를 좋아한다고 해서 제가 미워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남편이 예쁘다 예쁘다 연발할수록 그 어린 연인한테 제가 질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감정인데 남편의 말과 행동 때문에 그 감정이 자꾸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에요. 저는 이게 제일 화나는 부분이에요. 남편은 장원영을 보면서 행복해하고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마음이 험해지고 그 사이에서 어쩌다 보니 장원영 씨까지 괜히 미워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껴야 하지? 내가 왜 여기서 복잡한 감정 소용돌이에 빠져야 하지? 저 스스로가 너무 싫어져요. 요즘은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오는 것도 싫어졌어요. 문 열고 들어오면 첫마디는 또 뻔해요. 오늘 장원영 무슨 예능 나왔나 유튜브 찾아볼까나? 오늘 직캠 올라왔다 이런 식이죠. 에휴 저 한심한 인간 한 대 확 쥐어받고 싶다. 아니 좋아하는 사람은 장원영인데 왜 밥은 제가 해줘야 하고 왜 세탁은 제가 돌려야 하고 왜 돌봄과 생활은 전부 제가 책임져야 하는 건가요? 저는 남편이 이기적으로 느껴져요. 본인은 어린 연인에 푹 빠져 있으면서 정작 옆에 있는 아내에게는 아무 관심도 없어요. 저도 차은우 빠순이가 되면 남편이 절 이해해 줄까요? 제가 오죽 답답하면 이런 생각까지 했겠어요. 한 번은 TV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에서 차은우 씨가 사회를 보며 나왔어요. 제가 넌지시 와 차은우 정말 잘생겼지. 귀티가 좔좔 나네. 저 옷에 나는 것 좀 봐. 대박. 근데 또 그런 말 하면 남편은 질색을 해요. 자기는 되는데 나는 안 되는 거죠. 정말 남편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걸까요? 대화를 하면 남편은 그냥 팬일 뿐이라고만 반복하고 이상한 여자 취급하면서 제가 왜 화나는지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저는 남편에게 애정이 남아있고 그래서 더 서운한 마음이 생기는 건데 남편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제가 잘못일까요? 아니면 남편이 너무 선을 넘어서 저를 지치게 만드는 걸까요? 저는 요즘 정말 혼란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어떻게 이 감정을 다스려야 할까요? 여러분의 사연이 영상이 됩니다. 사연은 봉자 카페 설명란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내 입으로 무덤을 판 날, 저는 맞벌이를 하는 40대 초반 직장인이에요. 하루 종일 회사에서 치열하게 일하고 퇴근하면 아들 녀석이 기다리고 있죠. 근데 이 녀석이 참 유난히도 배달음식을 좋아해요. 치킨, 피자는 기본이고 족발, 마라탕, 떡볶이까지. 제가 정성 들여 만든 밥보다 배달음식이 더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뭐든 맛있게 먹어주는 건 좋다 싶었는데 문제는 이 아이가 점점 살이 찌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는 귀엽다며 웃었지만 요즘은 살짝 숨이 차 보이고 인상이 벌겋게 달아오를 때도 있어요. 혹시라도 당뇨나 고혈압 같은 게 올까 너무 걱정됐어요. 거기에 식비까지 한 달 고정 지출로 자리 잡아버렸죠. 우리 부부 한 달 수입에서 배달비만 줄여도 여행 한 번은 더 갈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썼어요. 이 녀석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것. 게임 속 제어였어요. 아들에게 말했죠. 요즘 너 배달음식만 먹잖아. 엄마 아빠 통장이 텅텅 비고 있는 기분이야. 게임 아이템 계속 사다 보면 거지 되는 거 너도 알지 않니? 지금 너에게 물려줄 유산이 점점 소멸하고 있어. 이렇게 계속 먹으면 내 미래가 날아가게 생겼어. 어쩌니 너무 안타깝다. 그랬더니 아들이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제가 받을 유산이 소멸되고 있다고요? 어디서 그런 말 들었는지 완전 진지해졌어요. 심지어 휴대폰 든 손이 덜덜 떨더라고요. 아이 마음속에 강렬하게 박혔던 거죠. 다음 날부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아들 녀석이 갑자기 배달 음식은 한 달에 한 번만 먹을게요. 이러는 거예요. 심지어 쿠팡으로 생필품을 장바구니에 담다가도 엄마 이건 너무 비싸요. 이건 다음 달에 사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박수쳤어요. 야, 이 작전 완전 대박이다. 하고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어요. 아들이 점점 돈을 못 쓰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구두쇠도 그런 구두쇠가 없어요. 엄마, 장 볼 때 나도 같이 봐요. 그렇게 쓰면 내 유산이 소멸되잖아요. 엄마, 너무 즉흥적으로 소비하는 거 아니에요? 집에 있나 없나 생각 좀 하고 사시라고요. 제가 옷을 하나 사려고 사이트를 열면 엄마 집에 옷 많잖아요. 드레스룸 가보니까 이런 니트 재질인데 있던데요. 이런 건 빨리 모플 생긴다니까 조금만 더 생각하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처음엔 그래도 제 말 한마디에 아들이 이렇게 바뀌기도 하는구나 신기하기도 하고 귀여웠어요. 어휴, 우리 아들 철들었네 하면서 뿌듯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너무 신박한 표정을 하고 저에게 오더라고요. 엄마, 우리 통장에 지금 얼마 남았어요? 나에게 보여줘요. 어느 순간 아이가 저를 감시하는 느낌까지 들기 시작했어요. 마트에 가면 계산대 앞에서 제가 사온 물건을 하나씩 빼며 엄마, 이거 지금 꼭 사야 돼요? 이건 다음 달로 미루면 안 돼요? 오늘 할인하는 거라도 이렇게 많이 사는 건 아니죠.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진짜 기가 막혀서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사람이 꼭 필요한 것만 사나요? 살면서 스트레스 받다 보면 나에게 주는 선물 이러면서 평소 갖고 싶었던 거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려고 힘들게 직장 생활하는 건데 어느새 우리 집 가계부의 실세는 아들이 되었고 저는 허락받고 소비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결국 터졌어요. 아들이 제 카드를 잡더니 엄마, 이건 진짜 불필요해요. 제가 유튜브에서 찾아보니 카드부터 없애라고 전문가분들이 그러셨어요. 그러길래 저는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제가 입으로 던진 작은 말 한마디가 저를 올가맬 족쇄가 될 줄이야. 도대체 이걸 어떻게 되돌려야 할까요? 아들에게 더 이상 유산이 소멸되는 이야기는 그냥 제가 웃으게 소리로 한 말이라고 말하면 그럼 그때 거짓말한 거냐며 바로 따질 게 뻔하고 그 자존심 강한 녀석이 배달음식에 다시 빠지는 것도 걱정돼요. 요즘 저는 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내가 미쳤지. 왜 뜬금없이 그런 생각을 했을까? 내가 내 입으로 사고를 쳤구나. 아, 정말 제 입을 때려버리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도 아이를 훈육한다고 던진 말이 나중에 이렇게 돌아온 적 있나요? 저와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도와주세요. 친정엄마가 임신한 딸에게 집을 나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결혼 후부터 지금까지 친정집에서 처가살이를 해왔어요. 저와 남편 둘 다 모아둔 돈이 없었고 집값도 비싸다 보니 엄마가 몇 달만 지내라고 해서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몇 달이 어느새 3년이 되었어요. 엄마 입장에서 보면 사위가 들어온 그날부터 불편한 일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사위 오기 전까지 엄마는 여름이면 민소매 입고 집안에서 마음껏 다녔는데 이제는 남자라고 집 안에 있으니 옷 한 벌 시원하게 못 입고 다녀요.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엄마는 밥을 꼭 다시 차려줘야 하고 엄마는 그걸 내내 표현은 안 해도 스트레스가 컸던 거죠.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집에서 살면서 세상 편하게 살았어요. 설거지도 잘 안 하고 방 청소도 대충 하고 살았어요. 엄마가 잔소리하면 내가 왜 해야 해 이러고 넘긴 적도 많아요. 결혼했지만 서류만 결혼이지 행동은 딸일 때처럼 행동했던 것 같아요. 남편은 눈치가 아주 없는 타입이라 엄마가 불편해하는 게 보이는데도 소파에 앉아 TV만 보고 출퇴근하고 씻고 밥 먹고 그냥 그런 식이었어요. 저도 엄마 눈치가 보이니까 아이만 가지면 좀 당당해질 수 있겠다. 아이 생기면 집안에서 떳떳하게 쉴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나쁜 사람으로 살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지금 돌아보면 엄마 입장에서 저는 참 짐같은 딸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날도 별거 아닌 걸로 싸움이 시작됐어요. 엄마가 TV 소리가 너무 크길래 임신 5주차라 예민해서 그냥 소리 좀 줄여달라고 했어요. 엄마, TV 소리 좀 거슬려. 줄여줘. 근데 엄마는 갑자기 폭발했어요. 내가 내 집에서 TV도 마음대로 못 틀어. 내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네 눈치 보면서 살라고.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놈의 팔자 정말 지긋지긋하다. 그냥 이참에 집에서 나가. 저도 욱하는 성격이라 엄마가 말 꺼내자마자 감정이 확 올라와서 맞받아쳤어요. 그게 임신한 딸한테 할 소리야. 그럼 안정기 되면 나갈게. 그럼 됐지.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서로 사흘 동안 말을 안 했어요. 엄마도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딸이 결혼해서 처가살이를 하는데 딸은 집에서 놀고 사위는 밥 차려달라고 하는 분위기로 살고
집안이 전혀 편하지 않았으니까요. 다음날 배가 땡기듯 통증이 경련처럼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생리통보다 더 강한 느낌의 통증과 무엇인가 아래로 내려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 남편이랑 서둘러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유산입니다. 그 순간 아무 생각도 안 들었어요. 눈물도 안 나오고 왜 하필 지금이야, 왜 하필 우리야 이런 생각만 맴돌았어요. 집에 돌아와 엄마에게 유산됐다고 말했어요. 엄마는 처음에 무표정했어요. 놀라지도 울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잠시 후에 엄마가 말했어요. 그게 왜 내 탓이야? 꼭 나 때문에 유산됐다고 말하는 것 같아 듣기 불편하구나. 유산된 건 안 됐지만 좀 더 경제력을 갖추고 그 다음에 아기를 갖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 유산됐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몸조리나 잘해서 일 구할 생각이나 해. 그리고 이서방이랑 너 내 집에서 나가줬으면 한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받아줘야 하니 좋은 소리도 못 듣고 내 집에서 소리 죽이고 이렇게 살다가 우울증 걸릴 것 같구나. 한 달 말미 줄 테니 이 집에서 나가는 걸로 하자. 저는 그때 처음으로 엄마에게 폭탄처럼 말을 던졌어요. 엄마가 집 나가라 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 아니야. 임신한 딸한테 어떻게 그 말을 해? 그러자 엄마는 피곤한 듯이 말했어요. 그래, 내 잘못이다. 미안하다. 그러니까 이제 나가서 살아. 그게 진짜 사과가 아니라는 걸 저는 너무 잘 알았어요. 그냥 갈등을 끝내기 위한 말일 뿐. 근데 이상하게 엄마의 그 냉정한 말보다 그 순간 제가 그동안 엄마에게 얼마나 버릇없이 굴었는지, 얼마나 의지하며 살았는지, 엄마가 얼마나 숨막혀왔을지 희미하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도 유산하고 온 딸에게 엄마가 이렇게 말하니 너무 아팠고 너무 잔인하게 들렸어요. 유산 판정받은 날 저는 바로 남편 손잡고 집을 구하러 다녔어요. 천천히 알아볼 수도 있었지만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다행히 남편 공장 근처에 비어있는 방 2개짜리 월세방이 나와서 계약을 하고 엄마에게 말하고 이틀 뒤 짐을 싸면서 속상했던 모든 감정들이 밀려왔어요. 엄마를 이해는 하지만 꼭 이렇게 힘든 시기에 나를 내쫓아야 했나. 너무 화가 났어요. 제가 나가려는데 엄마가 한마디 했어요. 그래, 잘 살아라. 저도 말했어요. 엄마도 건강하세요. 둘 다 단단하게 다친 목소리였어요. 솔직히 저는 엄마 때문이라고 원망했지만 동시에 제 자신도 참 많이 미웠어요. 엄마 집에서 무책임하게 굴고 집안일도 안 하고 사위는 편하게 앉아있고 엄마는 옷도 마음대로 못 입고 뭐 하나도 편한 게 없었겠죠. 엄마도 지친 거예요. 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상황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임신한 딸에게 집을 나가라고 말한 건 정말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저는 지금도 혼란스러워요. 엄마의 잘못인지 제 잘못인지 둘 다의 잘못인지 제가 너무 심한가요? 엄마가 너무 심한가요? 부인 왜 이렇게까지 망가진 걸까요? 앞으로 엄마의 얼굴을 제대로 보고 살지 머리가 혼란스럽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시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평생 헌신한 내 인생 알고 보니 자식들 공짜 가이드였나? 축제인 줄 알았던 비극의 시작. 대기업에서 평생 문 바쳐 일하고 은퇴 후에 편의점 운영하면서 나름 여유롭게 살고 있던 60대 후반 남자입니다. 3년 전 아내 먼저 보내고 적적한 마음을 달래려 자식들에게 참 많이도 베풀려 살았죠. 둘째 며느리가 일하고 싶다기에 제 편의점에 채용해서 남들보다 월급도 더 얹어주고 손주들 올 때마다 두둑한 용돈 쥐어주는 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웬일로 여행 가자고 제안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어요. 아버지, 내년이면 칠순인데 올해가 마지막 육식되니까 우리 다 같이 동남아 가서 기분 좀 내요.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래, 내가 그래도 자식들은 잘 키웠구나. 기특한 마음에 7명 가족 비행기표부터 숙박비까지 기분 좋게 긁었습니다. 직접 결제하면서도 그 돈이 전혀 아깝지 않았고 그저 자식들과 함께한다는 설렘뿐이었죠. 그게 비극의 시작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43도의 폭염길 위에 버려진 아버지. 설레는 마음으로 도착한 동남아는 말 그대로 불덩이였습니다. 체감 온도가 43도라는데 숨이 턱턱 막히더군요. 제가 몇 년 전 다리 수술을 해서 걸음이 예전 같지 않았죠. 그런데 하필 관광지가 계단을 올라야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습하고 더운 날씨에 숨이 턱 밑까지 차올라 잠시 멈춰 서서 땀을 닦고 물 한 모금 마시려는데 뒤에서 들려온 큰아들의 목소리는 비수 그 자체였습니다. 큰아들이 뒤를 휙 돌아보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그러는 겁니다. 아버지 뒤에 사람 밀리잖아요. 왜 자꾸 멈춰서 흐름을 끊으세요? 주변 시선 의식하며 무안을 주는 아들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억지로 발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자식이 사람들 많은 데서 저를 짐 취급하는데 서러움이 왈칵 밀려왔지만 여행 망치기 싫어 꾹 참았습니다. 꾹 참았던 눈물이 땀과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진짜 비극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시장통 같은 번화가에서 손주들이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 보채니까 자식들이 저를 길가 전신주 옆에 세워두더군요. 아버지, 다리도 아픈데 여기서 딱 기다리세요. 금방 사올게요. 그러더니 자기들끼리 저 멀리 에어컨 나오는 상가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말이 좋아 기다리는 거지. 43도 불볕더위 길바닥에 저 혼자 덩그러니 버려진 거나 다름없었죠. 10분이면 온다던 자식들은 안에서 자기들끼리 시원한 음료수까지 마시고 나오는지 30분이 지나도 나올 기미가 없었습니다. 땡볕 아래서 현기증이 나고 눈앞이 노랗게 변하는데 지나가는 외국인들이 오히려 저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더군요. 겨우 기어 나오는 자식들 손에는 시원한 커피며 아이스크림이 들려있는데 제 몫은 없었습니다. 아, 맞다. 아버지 거 깜빡했네. 너무 더워서 정신이 없어서요. 어차피 찬 거는 이 시려서 잘 안 드시잖아. 라며 웃어넘기는 그 모습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얘들에게 함께 즐기는 가족이 아니라 빨리 치워버리고 싶은 집이구나. 고려장이 된 호텔 방에서의 컵라면. 사건은 다음날 아침에 터졌습니다. 자식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아버지 방으로 찾아와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합니다. 아예 대놓고 저를 빼놓으려고 하더군요. 아버님, 오늘 코스는 야외라 너무 덥고 언덕도 많아서 힘드실 거예요. 나 아직 끄떡 없다. 아버지는 팔팔하다며 같이 나가자고 사정했지만 자식들은 완강했습니다. 그냥 에어컨 잘 나오는 방에서 푹 쉬세요. 그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결국 7명의 가족 중 아버지만 빼고 나머지는 화려한 관광지로 떠났습니다. 효도하는 척하면서 결국 저를 방에 가둔 겁니다. 자식들 다 나가고 텅 빈 호텔 방에서 창밖을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배는 고픈데 말은 안 통하고 결국 한국에서 가져온 컵라면 하나 꺼내서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내 생일이라고 1,000만 원 넘게 들여서 온 여행인데 나는 왜 여기서 혼자 컵라면을 먹고 있나 싶어 목이 메이더군요. 창밖으로 즐겁게 지나가는 관광객들을 보며 이게 정말 효도 여행인가? 아니면 버려진 건가 하는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로비에서 보낸 굴욕의 6시간과 엇갈린 마음. 방 안에만 있기 너무 답답하고 미칠 것 같아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서두르다 그만 카드키를 방에 두고 나오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죠. 언어도 통하지 않는 타국에서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남겼지만 누구 하나 확인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단톡방에 나 문 잠겨서 로비에 있다. 살려달라는 듯한 메시지 옆에 숫자 1은 몇 시간이 지나도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얘들아, 제발 한 명이라도 읽어줘. 마음속으로 애원을 해도 읽지를 않았어요. 결국 그 더운 나라 호텔 로비 구석에 앉아서 거지처럼 6시간을 기다렸습니다. 6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초리를 견디며 저는 현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건 여행이 아니라 고문이야. 밤늦게 돌아온 자식들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걱정은커녕 짜증부터 냈습니다. 아버지, 왜 연락도 없이 나와서 사람 걱정시켜요? 화부터 버럭 내더군요. 큰 며느리는 옆에서 아버님까지 챙기려니 저희도 너무 힘들어요. 신경 쓸 게 너무 많은데 아버님까지 왜 그러세요? 이런 말까지 하며 한숨을 푹푹 쉬는데 그게 자식이 부모한테 할 소리입니까? 저는 참다 못해 폭발했습니다. 나 그냥 서울 갈란다. 비행기표 당장 끊어라. 그리고 내가 내준 여행비, 숙박비 다 돌려줘. 소리를 지르는 아버지 앞에서 자식들은 그제야 마지못해 사과하며 내일부터는 같이 다니자고 달랬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는 진심이 아니라 남은 여행 일정을 망치기 싫은 이기심에서 나온 임시방편일 뿐이었습니다. 가파른 계단 끝에 마주한 또 다른 소회. 다음날 자식들이 데려간 곳은 절경이라 불리는 유명 관광지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노인이 오르기엔 너무나 가파른 등산 코스나 다름없었죠. 제가 힘겨워하자 자식들은 또다시 저를 땡볕 어딘가에 앉혀두더군요. 아버지, 여기까지 왔는데 정상은 보고 가야죠. 금방 갔다 올 테니 여기서 사람 구경이나 하고 계세요. 둘째 아들은 이 말을 남기고는 자기들끼리 신이 나서 가파른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멀어지는 자식들의 뒷모습을 보며 얼굴로 줄줄 흐르는 땀을 닦아냈습니다. 1시간이면 온다던 자식들은 정상에서 사진 찍고 자기들끼리 즐기느라 2시간이 지나서야 얼굴을 비추더군요. 기다리다 지쳐 입안은 바짝 마르고 정신은 혼미한데 내려오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아버지, 배고픈데 빨리 밥 먹으러 가요. 너무 걸어서 그런지 허기가 지네. 내려오는 길 또한 올라갈 때만큼이나 가파르고 험해서 떨리는 다리를 붙잡고
한 걸음 뗐을 때마다 삭신이 쑤시고 숨이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저 멀리 앞서가고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에 자식들 따라가느라 식당에 도착하기도 전에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내려와서 간 식당은 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강한 향신료 냄새가 진동을 하더군요. 저는 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이 날 것 같은데 자식들은 여기 진짜 유명한 맛집이래 라며 자기들끼리 메뉴판을 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어머, 이거 SNS에서 본 메뉴다. 아버님, 여기 진짜 구하기 힘든 자리예요. 맛있게 드세요. 라며 제 앞에 정체 모를 고수 더미가 올라간 음식을 툭 내밀더군요. 정작 저는 냄새조차 버거워 숟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제가 입도 못 대고 있으니 큰아들은 또 핀잔을 줍니다. 아버지, 현지에 왔으면 현지인 입맛에 맞추세요. 무심코 한마디 했습니다. 아이고, 김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순간 식탁 위에 웃음소리가 딱 끊기더니 저를 무슨 분위기 깨는 죄인 취급하며 쳐다보는 겁니다. 큰아들이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제 말을 받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여기 이름만 들어도 비싼 식당이에요. 여행 오셨으면 현지식도 먹으려고 노력하셔야지. 김치 타령만 하실 거예요. 요즘 시대에 누가 해외여행 와서 김치를 찾아요. 그래서 내가 힘들 거라고 했잖아요. 둘째 며느리는 옆에서 아버님, 내일은 오전만 가고 오후엔 호텔 가서 쉬세요. 하며 대놓고 저를 일정에서 배제하려 했습니다. 아들놈은 자기 입에 고기 집어넣기 바빠서 제가 먹는지 마는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지들끼리 사진 찍고 깔깔거리는 그 화기애애한 풍경 속에 저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여행 내내 저는 돈 내는 지갑 역할일 뿐 함께 즐기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돌아온 한국 그리고 편의점에서의 톡방. 지옥 같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뒤에도 자식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도 화가 안 풀리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 편의점에서 일하는 둘째 며느리가 또 자기 맘대로 조기 퇴근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버님, 애가 아파서 저 1시간 일찍 갈게요. 둘째 며느리는 항상 자기 볼 일이 있을 때마다 핑계를 대며 통보를 합니다.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가게라고 아주 우습게 보는구나. 내 식구니까 허 웃으며 넘겼던 세월이 독이 되어 돌아온 기분이었죠. 그래, 저 며느리 눈에는 내가 사장이 아니라 그냥 만만한 시아버지일 뿐이야. 평소 같으면 오냐오냐 했을 저였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날은 도저히 안 되겠더군요. 그럼 1시간 시급 빼고 가라. 며느리가 정색하면서 아버님, 진짜 정 떨어져요. 가족끼리 시급 몇 푼에 꼭 이래야겠어요. 이러면서 따지는 겁니다. 저는 평생 참아온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가족! 야, 이 사람아! 여행 가서 나 혼자 방에 가둬놓고 컵라면 먹게 할 때도 내가 가족이었냐? 돈 필요할 때만 가족이고 여행 가서 나 혼자 둘 때는 남보다 못했던 것들이 어디서 가족 타령이야? 그 소리에 며느리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편의점이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헌신짝의 반격, 인생 다시 설계합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결심했습니다. 평생 자식들 주려고 아끼고 모았던 제 명의 집이며 땅이며 이제 절대 안 물려줄 겁니다. 변호사 만나서 기부하는 법도 알아보고 나중에 사후에 자식들 국물도 없게 만들 생각입니다. 자식들은 여전히 아버지의 재산을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며 전화를 걸어오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가이드나 현금 인출기가 되길 거부합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아직 젊으시니 자식에게 올인하지 말고 본인만의 취미와 새로운 인연을 찾으라고요. 주변에서는 그래도 피가 진하다며 말리지만 제 마음은 이미 떠났습니다. 자식들 전화도 다 차단하고 이제는 저만을 위해 돈 쓰며 살려고요. 동호회도 나가고 맛있는 거 혼자 먹으러 다니니까 이렇게 속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는 말 들은 거 하나 없더군요. 저는 이제 제 인생 다시 살러 갑니다.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느라 정작 본인의 마음은 돌보지 못했던 수많은 부모님께 이 사연이 작은 경종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 요즘 거지방에서 황제 소리 듣는다. 이유? 편의점 삼박김밥 대신 즉석밥 캔참치를 먹었기 때문이지. 거지방 사람들이 난리야. 와, 저건 상류층이다. 참치의 밥이라니 금수저 등장. 크크크. 라면이 팔팔 끓으면 그 순간 문득 떠올라. 오늘도 버거킹 안 사고 꾹 참았다는 그 위대한 인내심. 배달앱 장바구니에 와퍼 세트 담았다가 3번이나 삭제한 나 자신이 너무 대견해. 크크크. 냄비 잡는 손에서 뭔가 성취감이 느껴져. 그래,
오늘도 내가 해냈다. 이런 느낌 있잖아. 세상은 모르겠지만 매일 한 끼 라면을 먹는다는 거 난 진짜 절약 챔피언이다. 내 친구는 브런치 카페 가서 플레인 요거트에 꿀 뿌려 먹고 나는 그 시간에 GS 편의점에서 1+1 행사 붙은 김밥 찾으면서 심장이 두근거려 크크크. 와 이게 진짜 도파민이지. 오늘은 좀 럭셔리하게 컵라면에 달걀 하나 깨 넣었더니 거지방에서 난리 났어. 황제식이다. 단백질 보유자 등장. 댓글에 이건 거의 셰프급이다 가 달렸어 크크크. 그때 깨달았지. 돈은 없지만 행복은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는 걸. 난 가끔 현재 내 또래의 삶과 비교하면 한숨이 나올 때도 있지만 아직 내 멘탈은 견딜만해. 친구는 캠핑 가서 불멍 본다는데 나는 가스레인지 불 보면서 이게 내 불멍이지 하며 명상 한 크크크. 걔는 호텔 조식 먹는다는데 나는 컵라면에 햄 2조각 넣고 브런치라 부른다. 슬픈데 웃기다 크크크. 근데 말이야. 이제는 나도 솔직히 생각이 좀 바뀌었어. 이제 거지방을 탈출해서 남들처럼 돈도 좀 쓰고 한 번쯤은 여행도 다니며 살아보고 싶어.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계산기 두드리다가 끝내긴 싫잖아? 근데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어릴 때 들었던 부모님 말이 떠올라. 절약 안 하면 평생 몸도 마음도 힘들게 산다. 그 말이 진짜 뼛속 깊이 새겨졌거든. 우리 아버지 전설적인 짠돌이셨어. 신발을 사는 경우도 잘 없지만 한 번 신으면 10년은 기본이지. 전등 나가면 불 켜지 말고 낮에만 활동해라 이러셨지. 치약은 끝까지 짜서 쓰시는데 가위로 반 자르면 열흘은 너끈히 쓸 수 있었지. 그걸 보며 자라서 그런가? 지금도 내 손은 자동으로 절약 버튼이 눌러져. 물론 그 덕분에 돈 관리 하나는 철저하게 배웠지만 문제는 돈을 쓰면 죄책감이 든다는 거야. 스타벅스 커피 한 잔 마셔도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 그 돈으로 밥 두 끼는 해결할 수 있다. 내가 커피가 중요하냐? 인생이 중요하지. 이래서 진짜 편하게 소비를 못해 크크크. 그래서 그런가? 나는 돈보다 감정이 필요할 때가 많아. 마음은 조금 쓰고 싶다 하는데 손이 그건 사치야 하니까 요즘은 그런 생각도 들어. 아 절약도 좋지만 행복을 절약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조금씩 연습 중이야. 마트에서 꼭 필요한 거 말고 나를 위한 사소한 낭비 하나. 예를 들어 슈퍼에서 2,000원짜리 초콜릿을 사서 오늘도 수고했어 하면서 먹는 거야. 그게 나름의 행복 투자 같더라. 그래서 요즘 나의 결론은 이거야. 돈이 많아야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할 줄 아는 게 진짜 부자다. 나는 아직 거지방 황제지만 언젠간 탈출할 거야. 그래도 웃으면서 살고 싶어. 내 통장에 돈이 불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런데 가끔은 진짜 고민돼. 어릴 때부터 절약이 미덕이다라고 배웠는데 이제 와서 그게 나를 묶고 있는 건 아닐까? 돈을 아끼느라 행복까지 아끼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혹시 행복을 절약하고 있는 중은 아니신가요? 왕따였던 제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매일 학교 가는 길이 지옥이었습니다. 누군가의 표정 하나, 말 한마디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제가 숨쉬는 것조차 눈치 보게 만들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살 의욕이 바닥까지 떨어졌고 세상 그 어디에도 나를 지켜줄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졸업하고 나서도 세상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무섭고 어디서든 제가 제일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다 20살이 넘어서 복싱을 배우러 갔습니다. 강해지고 싶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지고 싶지 않았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늘 같은 시간에 와서 제 샌드백을 잡아줬습니다. 처음엔 왜 저러나 싶었는데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이 지나도 그 친구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왜 맨날 제 샌드백만 잡아주냐고. 그 친구가 웃으면서 그러더군요. 너 혼자 싸우는 거 보기 싫어서 같이 맞아주고 싶어서 왔어. 그 말이 가슴을 치듯 들어왔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때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 덕분에 늦게나마 대학에 갔고 결국 졸업도 했습니다. 전공을 살려 직장에 취직했지만 사람들 속에서 또 무너졌습니다. 욕하고 화내고 얕잡아보는 사람들 속에서 다시 예전의 제가 되어버렸고 결국 퇴사했습니다. 퇴사 후엔 방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무도 저를 건드리지 않는 조용한 방 안이 너무 편했습니다. 처음으로 세상에서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하루 종일 누워서 멍하니 있는 게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유일한 자유 같았습니다. 하지만 통장 잔고는 바닥났고 가족들은 매일 걱정 섞인 소리로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살 순 없다는 걸. 그래서 억지로 방 문을 열고 세상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며 배운 대인관계 스킬로 그래도 사회인 흉내는 냈습니다. 이번엔 전공을 버리고 취직했습니다. 운 좋게 합격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웃긴 건 이번엔 일하는데 아무 의욕이 없습니다. 매일이 똑같고 하루가 복사된 듯이 지나갑니다. 이게 사는 건가 싶습니다.
정신과에서 약을 처방받고 꾸준히 먹고 있는데 저녁만 되면 문득 죽고 싶다는 생각이 불쑥 올라옵니다. 누워있는데 너무 지치고 아무것도 안 해도 숨 쉬는 것조차 피곤합니다. 납덩어리를 껴안고 쉬면 속으로 가라앉는 기분입니다. 회사에서도 실수투성입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미루다가 일 놓치고 서류 빠뜨리고 메일 잘못 보내고 그럴 때마다 제 스스로가 한심합니다. 그런데 회사 사람들은 착합니다. 제가 바보 같은 실수를 해도 웃으며 괜찮다고 해줍니다. 그게 더 미안합니다. 제가 이 사람들에게 민폐만 끼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짜 제 주변 사람들께 죄송합니다. 세상에서 미안하다는 말보다 더 강한 말이 있다면 그 말을 쓰고 싶습니다. 솔직히 진짜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난 언제쯤 진짜 사회인으로 제 몫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시는지 궁금합니다.